평생 내 편일 줄 알았던 남편이 내 부모를 짐짝 취급할 때 아내의 억장은 무너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민낯을 마주한 한 아내의 결단.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속 시원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거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홀로 소파에 앉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낮에 남편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먹다 버려둔 과자 봉지와 뒹구는 리모컨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그 지저분한 흔적들을 치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제 귓가에는 오늘 아침 남편이 쏘아붙이듯 내뱉었던 그 악마 같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거길 왜 가? 거기 노인 냄새나서 불결해. 가봤자 치매라 우리 알아보지도 못할걸? 내 딸 예담이를 자신의 온몸이 부서져라 8년이나 정성껏 키워준 나의 불쌍한 엄마. 기억을 잃고 차가운 요양원 병실에 홀로 남겨진 장모의 얼굴을 딱 10분만 뵙고 오자고. 어린 딸이 저렇게 우는데 제발 같이 가자고 애원했던 저에게 남편은 귀찮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저 끔찍한 비수를 제 가슴에 무참히 꽂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오후에 스크린 골프 약속이 있다며 새로 산 비싼 골프채 가방을 둘러매고 휘파람까지 불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밤이 깊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스크린 골프 뒤풀이를 핑계 삼아 친구들과 낄낄대며 비싼 술을 들이켜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아내의 심장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일말의 죄책감조차 없이 말입니다.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거나 억울해서 오열하는 대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를 위해 희생한 가족에게 저런 끔찍한 혐오를 쏟아낼 수 있을까? 저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엄마가 남겨둔 흔적들을 하나씩 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아직도 쓸쓸하게 걸려있는 엄마의 낡고 빛바랜 꽃무늬 앞치마. 예담이를 포대기로 업고 온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뒤꿈치가 다 달아빠진 싸구려 슬리퍼. 베란다 구석에는 엄마가 사위 관절에 좋다고 시골에서 직접 캐와서 말려두었던 이름 모를 약재들이 아직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치매 초기에도 사위 퇴근하면 먹이겠다고 냉장고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붙여놓은 반찬 메모지까지. 집안 곳곳에는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뼈를 갈아 넣은 엄마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청춘과 관절을 다 갉아먹으며 쌓아 올린 이 평화로운 집구석에서 남편은 감히 노인 냄새를 운운하며 엄마를 쓰레기 취급한 것입니다. 정작 본인은 그 냄새나는 장모가 퉁퉁 부은 손으로 차려준 따뜻한 밥을 8년 동안이나 뻔뻔하게 처먹어 놓고 말입니다. 저는 그 달아빠진 엄마의 슬리퍼를 바라보니 소리 없는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의 장례식을 아주 조용하고도 철저하게 치렀습니다. 저 이기적인 괴물과는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 1초도 더 이상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없다고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밑에 숨겨두었던 제 가방을 열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제 이름 옆에 도장을 찍지 못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가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빈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잠든 예담이의 방문을 바라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냄새나는 요양원에 굳이 기름값 버려가며 갈 필요 없지. 조만간 내 엄마가 누군가의 손 없이는 밥 한 숟갈도 못 뜨게 될 때, 그때도 네가 그 말을 똑같이 지킬 수 있는지 똑똑히 지켜봐 줄게. 저는 저 인간의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아 주겠다는 끔찍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양원비에 보탤 겸 엄마의 시골 빈집을 정리하러 내려갔다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엄청난 기적을 마주하게 될 줄 남편은 꿈에도 몰랐겠죠.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제 손에 저 인간의 오만함을 무너뜨린 결정적인 카드가 쥐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등 뒤에 숨긴 채 저 인간을 파멸시킬 완벽한 이혼의 타이밍만 차갑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에 제가 평생을 약속하며 굳게 믿었던 남편이 저런 끔찍한 괴물로 변해버린 걸까요? 이 모든 잔인한 지옥과 제 뼈저린 후회의 시작은 정확히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내 딸 예담이가 막 세상에 태어나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축복을 받아야 했을 바로 그 해. 하지만 정작 그 축복은 며느리를 향한 시어머니의 매몰찬 육아 거부와 얄미운 시댁 식구들의 외면으로 인해 시작부터 무참히 깨져버렸죠. 출산 휴가가 끝나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매일 밤 눈물 찢던 저를 구하기 위해 시골에 계시던 친정엄마가 낡은 보따리를 싸서 낯선 서울로 올라오셨던 그날.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엄마의 헌신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자라나던 남편의 이기심을 까마득히 모른 채 바보처럼 웃고 있었던 저의 과거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년 전의 일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 예담이가 막 세상에 태어나 옹알이를 시작할 무렵이었죠. 저와 남편은 둘 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100일이 갓 지난 핏덩이를 두고 서둘러 복직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아기를 남의 손에 온전히 맡기려니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고민 끝에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차로 30분 거리에 사시는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도톰한 봉투를 내밀며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제가 다음 달이면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해야 해서요. 월급의 반을 수고비로 드릴 테니 낮에 우리 예담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미간을 팍 찌푸리며 과일 바구니를 한쪽으로 쓱 밀어냈습니다. 아유, 얘. 넌 지금 그 나이에 내 관절 다 망가지는 꼴 보려고 그러니? 여자가 애 하나 혼자 못 키워서 시어미를 부려먹으려 들어. 요즘 어린이집 잘 되어 있던데 거기 종일반에 맡기든가 네가 알아서 해라. 시어머니의 차갑고 날선 거절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결국 그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를 구하러 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정엄마였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흙만 파먹으며 농사일로 뼈가 굵어지신 나의 불쌍하고 가여운 엄마. 엄마는 딸이 애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게 생겼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그날로 짐을 싸셨습니다. 키우던 고추밭이며 텃밭을 동네 이웃에게 대충 맡겨버리고는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지고 서울로 올라오셨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엄마의 양손에는 참기름, 빻은 마늘, 남편이 좋아하는 갓김치가 터질 듯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짐이라고는 해진 몸빼바지 두어 벌과 낡은 셔츠가 전부였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짐을 받아들며 엄마의 굽은 등을 끌어안고 현관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능력 부족해서 엄마 늙어서까지 고생시키네. 엄마는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울긴 와우노. 내 새끼 고생하는 꼴을 애미가 우째 그냥 보노. 아무 걱정 말고 출근해라. 우리 예담이 강아지는 이 할미가 없고 키우마. 그날부터 낯선 도심의 비좁은 아파트에서 오직 손녀 예담이만 바라보는 엄마의 헌신적인 독박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의 하루는 사위의 아침밥을 챙겨 먹여 출근시키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침잠이 많은 저를 대신해 찌개를 끓이고 밤새 칭얼대는 예담이를 포대기로 업은 채 온종일 집안을 서성였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젖병은 깨끗하게 삶아져 있었고 집안에서는 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제 살을 깎아먹는 엄마의 뼈아픈 희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양손목과 무릎에는 늘 독한 파스가 빈틈없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손가락으로 예담이 입에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넣어주시면서도 엄마는 늘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평생 이 은혜를 다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이 집에서 엄마의 희생을 너무나도 뻔뻔하게 누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 장모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먹던 그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남편은 장모가 오신 뒤로 단 한 번도 예담이의 목욕을 직접 시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쳐다보았어요. 장모가 무릎이 아파 절뚝거리며 예담이를 안고 밥을 먹일 때도 남편은 씻고 나와 혼자 편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싹싹 비워 먹고는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를 툭 던지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남편의 그런 이중적이고 얄채 같은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엄마가 관절염에 좋다는 약재를 주방에서 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남편이 갑자기 미간을 팍 구기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휴, 장모님. 집에서 무슨 퀴퀴한 한약 냄새랑 시골 냄새가 이렇게 나요? 남편은 손으로 코를 쥐는 신용을 하더니 신경질적으로 거실 베란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온 집안에 냄새가 배서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환기 좀 시키세요. 그 말에 화들짝 놀란 엄마는 끓이던 약탕기를 부랴부랴 치우며 쩔쩔매셨습니다. 아이고, 장서방 미안타. 내 냄새나는 줄도 모르고 미안타. 얼른 치우고 창문 활짝 열어놓으마. 우리 장서방 피곤한데 들어가서 좀 쉬어라. 방에서 예담이를 재우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한마디 쏘아붙이려 했지만 엄마가 제 손목을 다급하게 꽉 잡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깥일 하느라 피곤한 사위하고 싸우지 말라며 애원하는 엄마의 눈빛에 저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침대에 누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 하루 종일 예담이 보느라 고생하시는데 우리 수고비라도 매달 따로 챙겨드리자. 파스값이라도 하시게 내일 당신이 봉투 하나 드려. 사위가 주면 더 좋아하실 거야. 제 제안에 남편은 눈을 번쩍 뜨더니 참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돈을 따로 들여. 장모님이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실걸?
그리고 우리가 생활비랑 관리비 다 내는데 장모님도 여기서 공짜로 드시고 주무시는 거잖아. 돈 들이지 말고 나중에 그냥 식사나 좋은 데서 한 끼 대접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가족이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를 붙여 장모의 노동력을 완벽하게 착취하려는 남편의 시커먼 속내. 그때 저는 남편의 그 알량한 핑계를 핑계로 알아차리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보 같은 저는 가족의 평화를 깬다는 핑계로 그 모든 억지와 이기심을 묵인하고 말았죠. 그 알량한 침묵이 낯선 서울 아파트에 갇혀 예담이만 바라보던 우리 엄마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말입니다. 남편의 은근한 무시와 혐오 속에서도 오직 손녀 하나만 보고 버티시던 나의 불쌍한 엄마. 그렇게 8년이라는 덧없는 세월이 흘러 예담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가족을 덮친 비극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담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의 몸과 마음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낯선 아파트에 갇혀 오직 손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엄마. 젊은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독박 육아와 집안일을 홀로 떠맡았던 엄마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드셔서 깜빡깜빡 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가스불에 올려둔 냄비를 까맣게 태워 먹거나 냉장고에 넣어야 할 반찬을 신발장에 넣으시는 일이 종종 생겼거든요. 하지만 저는 직장일에 치여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그런 변화를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아파트 복도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던 그날, 복도 끝 저희 집 현관문 앞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없이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계신 우리 엄마였죠. 엄마, 여기서 뭐해? 왜 안 들어가고 복도에 이러고 앉아 있어?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가자 엄마는 깜짝 놀라며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엄마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거친 두 손은 꽁꽁 얼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품에는 꼬깃꼬깃한 갈색 종이봉투 하나가 갓난아기처럼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내미 이제 오나? 내가 집 비밀번호를 까먹었붙다. 우리 예담이 좋아하는 슈크림 붕어빵 사왔는데 날이 차서 이거 다 식어버려서 웃자노? 예담이 학교에서 오면 따뜻할 때 입에 넣어줄락 했는데 내가 왜 비밀번호를 까먹었노? 엄마는 꽁꽁언 손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붕어빵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자신이 추위에 떤 것보다 손녀에게 따뜻한 간식을 먹이지 못한 것을 더 속상해하시는 그 모습.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에 엄마의 차가운 두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전화라도 하지 그랬어. 추운데 밖에서 얼마나 떤 거야. 사람 속상하게 진짜. 딸내미 회사에서 일하는데 바쁠까봐 우째 전화하노. 괜찮다. 나는 하나도 안 춥다. 그날 밤 얼어붙은 엄마의 몸을 녹여드리며 저는 밤새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당장 연차를 내고 엄마를 모시고 간 대학병원에서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어요. 방과 후 시터를 급하게 구해서 예담이를 돌보게 하고 집안의 가스밸브도 안전장치로 전부 교체하며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제 간절한 노력이나 효심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운 병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엄마보다 남편의 그 싸늘하고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장모의 치매 소식을 듣고도 따뜻한 위로나 걱정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집에 돌아오면 짜증 섞인 한숨을 푹푹 쉬며 대놓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엄마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도 반찬 투정을 하며 숟가락을 탁탁 내려놓기 일쑤였죠. 아휴,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으신 거야? 나 요즘 속도 안 좋은데 장모님 반찬 먹으면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네 진짜. 자신과 예담이를 위해 8년을 희생한 장모가 병에 걸렸는데도 남편은 철저히 자신의 불편함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꾹꾹 눌러왔던 남편의 그 이기심이 흉측하게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연말 결산으로 야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매캐하게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거실에는 희뿌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죠.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려대는 가운데 거실 한가운데서는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집구석에서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집에서 연기가 펄펄 나고 있잖아.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주방으로 달려가 보니 가스레인지 위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뚝배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에는 엄마가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바들바들 떨고 계셨어요. 여보, 그만해. 엄마 놀라시잖아. 다친 사람 없는지 먼저 살피고 진정해서 이야기해. 제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말렸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정하게 생겼어? 저러다 우리 집 다 태워 먹으면 당신이 다 책임질 거야? 예담이 방에 있었으면 애까지 다칠 뻔했잖아. 내가 퇴근하고 집에서조차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아야 돼? 아이고, 장서방. 내가 진짜 미안타. 자네 묵을 찌개 좀 따뜻하게 데핀다는 게 그만 깜빡했붙다. 엄마가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눈물로 사과를 하셨지만 남편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아, 됐고요. 온 집안에 탄 냄새 배서 옷 다 버리겠네. 창문이나 빨리 다 열어요. 나 진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퇴근하고도 맘을 못 놓겠네. 당신 당장 요양원이든 어디든 알아봐서 대책 세워요. 나 진짜 더는 이렇게 못 살아. 남편은 자기 할 말만 잔인하게 쏟아내고는 안방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신경질적인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뼈저린 현실을 깨달았죠. 남편의 저 악다구니 속에는 아픈 장모를 향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인간적인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집이 불탈 뻔했다는 분노와 퇴근 후 자신의 평화로운 휴식이 깨졌다는 짜증만이 가득했으니까요. 8년 전 제 엄마가 무거운 보찜을 이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환하게 웃으며 반기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손녀의 똥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기 입에 따뜻한 밥을 넣어줄 때는 그토록 반기며 고마워하더니 이제 병이 들어 기억을 잃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니 한순간에 냄새나고 위험한 짐짝 취급을 해버리는 저 잔인함.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는지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엄마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꽉 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제 손을 쓰다듬으며 연신 미안하다고 속삭이는 엄마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제가 출근하고 없는 기나긴 낮 시간 동안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를 저 이기적이고 차가운 인간과 단둘이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효율과 돈만 따지는 저 괴물 같은 인간 곁에서 우리 엄마가 어떤 모욕을 당할지 눈에 훤했으니까요. 엄마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 딸 예담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슴 아프지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넥타이를 매는 남편의 등 뒤에 대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 모실 요양원 알아볼 테니까 당신도 같이 가. 제 체념 섞인 말에 남편은 그제야 굳은 표정을 풀며 홀가분하다는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 경쾌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그 슬픈 과정에서 남편이 어떤 끔찍한 본색을 드러낼지 말입니다. 남편의 그 악마 같은 주둥이에서 얼마나 더 잔인하고 더러운 막말이 쏟아져 나올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한 전날 밤, 저는 낡은 트렁크에 엄마의 짐을 싸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 엄마를 이런 곳으로 모시네. 진짜 미안해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모시러 올게. 제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자 제정신이 돌아오신 엄마는 앙상해진 손으로 제 등을 가만히 토닥이셨습니다. 아니다. 울지 마라. 내가 늙어 빠져서 자식 발목 잡고 있으면 천벌 받는다. 장서방 밖에서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나 때문에 매일 집안 시끄러우면 네가 제일 힘든 기다. 요양원 가면 밥도 제때 주고 친구들도 많을 텐데 내가 뭐하러 여기서 눈치 보고 사노?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나도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우리 예담이 잘 키우면서 살아라. 그렇게 짐을 싸서 요양원으로 향하는 날 아침, 현관문 앞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어린 예담이는 할머니의 몸빼바지 자락을 꽉 움켜쥐고 절대 안 된다며 악을 쓰며 울고 있었죠. 할머니 가지 마.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살아. 내가 할머니 지켜줄 거야.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미가 우리 예담이 과자 많이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웃자노. 할미가 지금은 몸이 좀에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거니까 우리 예담이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엄마는 눈물을 훔치시더니 입고 계시던 낡은 몸빼바지 주머니 속으로 굽은 손을 깊숙이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접어 휴지 조각처럼 꼬깃꼬깃해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예담이 손에 꽉 쥐어주셨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강아지 학교 끝나고 맛있는 과자 사 먹어라. 그리고 밥 투정하지 말고 아빠 퇴근하고 오시면 어깨도 꽉꽉 주물러 드려야 한대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치매 환자가 되어서도 오직 손녀와 사위 걱정뿐인 나의 바보 같은 엄마. 하지만 그 애틋한 이별의 순간에도 남편은 저희와 멀찍이 떨어져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요양원에 도착해서도 남편의 얄채 같은 행동은 끝이 없었어요.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트렁크에서 짐가방만 덜렁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는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수속 밟으려면 한참 걸려? 나 밖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나 오늘 오후에 친구들이랑 모임 약속 있는 거 알지? 짐은 다 내려놨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챙겨 들어가.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장모님 요양원에 모시는 날 친구들 모임을 가? 최소한 병실까지는 같이 모셔다 드리고 잘 계시라고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기가 막혀서 따져 묻자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차로 여기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렸으면 사위돌이 다 한 거지. 나 아니었으면 당신이 택시 타고 이 무거운 짐 다 옮겼어야 해. 시간 뺏기고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을 알아야지. 됐으니까 장모님 잘 모셔다 드리고 와. 나 약속 시간 늦었으니까 먼저 간다. 남편은 엄마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매정하게 차를 돌려 요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낯선 요양원 병실에 홀로 남겨두고 온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말 아침 밥을 먹다 말고 예담이가 식탁에 엎드려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우리 할머니 데려오면 안 돼? 할머니가 나 과자 사준다고 했는데 나 할머니 냄새 맡고 싶어. 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애가 저렇게 할머니를 찾으면서 우는데 오늘 엄마 요양원 면회 좀 같이 가자. 당신이 운전 좀 해주면 예담이도 할머니 얼굴 보고 금방 진정할 것 같아서 그래. 지난 한 달 동안 당신 바쁘다고 한 번도 면회 안 갔잖아. 오늘 같이 가주라. 제 간절한 부탁에 남편은 얼굴에서 웃음기를 싹 거두더니 미간을 팍 구기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 모처럼 쉬는 주말 아침인데 나도 집에서 좀 편하게 쉬자 진짜. 애가 울면 당신이 장난감이라도 사주면서 달래야지. 왜 자꾸 나한테까지 와서 사람 피곤하게 그래? 내가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얼마나 시달리다 왔는지 몰라서 이러는 거야? 여보, 장모님이 요양원 가신 지 벌써 한 달이야. 사위 얼굴 한 번은 보여드려야지. 가서 10분이라도 좋으니까 손이나 한번 잡아드리고 오자. 내가 이렇게 제발 부탁할게.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제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잔인한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다니까. 거기까지 가느라 차 막히고 기름값만 비싼데 사서 고생을 왜 해. 왕복 2~3시간 버리면서 거기 가봤자 장모님 치매라서 이제 우리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실 텐데. 알아보지도 못하는 노인네 붙잡고 효자 노릇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가자는 거야? 게다가 요양원 거기 퀴퀴하고 노인 냄새나서 찝찝하고 불결해. 면역력 약한 우리 예담이 정서에도 안 좋고 병 옮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남편의 얼굴을 그저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노인 냄새? 알아보지도 못해? 지금 당신 입으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당신이랑 예담이 밥해 먹이고 똥 기저귀 치우느라 병든 거잖아. 자기를 위해 8년을 희생한 장모한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냄새난다는 소리를 해? 제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게 하품을 하며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봐. 어차피 우리가 누군지도 기억 못 하시는데 뭐하러 그 비싼 기름값 쓰면서 시간 버리며 가냐고. 가족끼리 구질구질하게 감정 잡지 말고 당신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해. 그리고 요양원비는 당신 엄마 일이니까 당신 월급에서 알아서 해. 내 월급에서 나갈 생각은 하지 마. 장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셔다 드렸으면 사위돌이 다 끝난 거니까
더 피곤하게 굴지 마. 나 오늘 오후에 스크린 골프 약속 있으니까 이따 나갈 때까지 절대 깨우지 말고 조용히 해. 보통의 아내였다면, 아니 예전에 바보 같았던 저였다면 당장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울고불고 소리치며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더 이상 목소리를 높여 따져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꽉 다물고 있던 제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차가운 한숨이 조용히 새어나왔어요. 저는 남편의 넓은 등짝을 향해 피식 헛웃음을 짓고는 미련 없이 뒤를 돌아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당신은 그놈의 기름값 아끼면서 집에서 편하게 푹 쉬어. 제가 한 번 더 매달리지 않고 순순히 물러나자 남편은 오히려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려 제 뒷모습을 쳐다보았죠. 하지만 저 이기적인 괴물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전 본인이 내뱉은 그 악마 같은 한마디로 인해 제 마음속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완벽하게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요. 동시에 저 인간의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아주겠다는 제 끔찍하고도 치밀한 복수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남편을 집에 버려둔 채 예담이만 데리고 조용히 집을 나와 엄마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엄마의 낡은 사진을 품에 꼭 안고 잠든 예담이의 눈물 자국을 룸미러로 바라보며 저는 수없이 다짐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런 내 엄마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냄새난다고 혐오하는 저 인간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요양원비에 보탤 겸 엄마의 짐을 정리하러 시골 빈집에 내려갔던 저는 제 인생을 완벽하게 뒤바꿔 놓을 엄청난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공백 포함 3694자.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고 며칠 뒤 저는 연차를 내고 홀로 엄마의 고향인 시골 빈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낡은 시골집은 한기가 돌았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죠. 저는 엄마의 옷가지와 세간살이를 정리하며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총구석의 묵은 농과 밭의 등기권리증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남편이 요양원비에 10원 한 장 보태지 않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이 땅이라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당에 나와 먼지를 털고 있을 때 멀리서 마을 이장님과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이고, 예담이 애미 맞제. 내가 연락이 통 안 돼서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아나. 이장님? 저한테 무슨 연락을요? 엄마 땅 내놓은 것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영문을 몰라 묻자 이장님 옆에 섰던 기획부동산 업자가 숨을 헐떡이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땅을 내놓다니요. 지금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십니까? 아직 소식 못 들으셨구나. 여기 동네 어기부터 저 산 밑에 어르신 논밭까지 전부 대형 리조트랑 IC 도로 부지로 확정됐습니다. 리조트 부지요? 저희 엄마 땅은 농사도 못 짓는 완전 묵은 논밭이라 아무 쓸모도 없다고 들었는데요. 제 반문에 부동산 업자는 허벅지를 탁 치며 상기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입로 한가운데 사모님 어머니 땅이 떡하니 박혀 있다고요. 시행사에서 당장 현금으로 보상금 쏴줄 테니까 제발 도장 좀 찍어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현금 보상금이라니요. 그게 대체 얼만데요? 제 떨리는 질문에 부동산 업자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목소리를 한껏 낮춰 대답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시세의 10배는 좋게 넘습니다. 자그마치 50억 원이에요. 50억. 네.
50억이요? 5천만 원이 아니고요? 그렇다니까요. 다만 땅이 어머님 명의라서 보상금은 어머님 명의 계좌로 들어가야 합니다. 따님께서 후견이나 위임 문제만 정리하시면 치료비와 생활비로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50억? 그 비현실적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평상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잭팟 앞에서 기뻐서 웃음이 나기는커녕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평생을 흙구덩이에서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신 나의 불쌍한 엄마. 사위 눈치 보느라 요양원에 끌려가면서도 손녀딸 손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쥐어주시던 나의 엄마. 엄마가 땀 흘려 지키셨던 이 버려진 땅이 결국 우리 세 모녀를 살려낼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럼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고 엄마 치료와 생활 문제로 조용히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가족관계 서류랑 필요한 절차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남편분하고는 직접 상관없는 어머님 재산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당장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릴 테니까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진행해 주세요.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서류 봉투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는 차갑게 식은 심장으로 다짐했습니다. 요양원 가는 기름값이 아깝다며 내 엄마를 버러지 취급한 그 인간에게는 이 돈의 존재를 10원 한 장 눈치채게 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대략적인 보상 절차를 듣고 필요한 서류를 챙긴 뒤 늦은 저녁 무렵 서울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코를 찌르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에 멈칫했습니다. 거실에는 불판이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붉은 핏기가 도는 최고급 한우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죠. 불판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 부부가 모여 앉아 얼굴에 기름기를 번들거리며 고기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에서 엄마의 낡은 옷가지를 정리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온 저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어요. 어머, 올케 왔어? 시골집 허접한 짐들은 잘 치우고 왔고? 우리는 올케 늦는다길래 우리끼리 마트 가서 한우 툭불 좀 사다가 구워 먹고 있었지. 고기를 입에 넣으며 얄밉게 쳐다보는 형님의 말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누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형님 오셨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그래, 사돈어른 요양원 들어가셨다며? 이제 우리 아들 숨통 좀 트이고 살겠네. 솔직히 그동안 사돈어른 계실 때는 우리도 눈치 보여서 아들 집에 마음 편히 오지도 못했잖니. 시어머니가 쌈장을 푹 찍은 고기를 씹으며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이 맞장구를 치며 한술 더 뜨기 시작했죠. 아휴, 내 말이. 솔직히 사돈어른 계실 때는 집에서 퀴퀴한 시골 냄새도 나고 칙칙해서 나도 오기 꺼려졌거든. 이제 집안에서 퀴퀴한 냄새 안 나고 고소한 고기 냄새 풍기니까 사람 사는 집 같고 얼마나 좋아. 올케도 이제 친정엄마 요양원 보내고 홀가분해졌으니까 남편 내조에나 더 신경 써. 그 소름 끼치는 말들에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 딸 예담이를 8년이나 키워준 장모가 병에 걸려 집을 나갔는데 알터니가 빠졌다며 축배를 드는 저 악마 같은 인간들. 하지만 저를 가장 미치게 만든 건 젓가락을 들고 실실 쪼개고 있는 남편의 입이었습니다. 누나 말 조심해. 이 사람 또 장모님 얘기 꺼냈다고 며칠 내내 꿍해 있으면 나만 피곤해져. 아무튼 엄마도 이제 우리 집 자주 와.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까 내 카드로 맛있는 거 팍팍 사 먹고 놀다가.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장모님 면회를 가자고 했을 때는 기름값과 시간이 아깝다며 악을 쓰던 남편이었죠. 그런데 자기 엄마와 누나 앞에서는 기꺼이 한우 투뿔을 결제하며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남편의 내로남불에 저는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주변을 둘러보아도 거실 어디에도 제 딸 예담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예담이는요? 애밥은 먹였어요? 아, 쟤 아까부터 방에 처박혀서 할머니 사진만 쳐다보고 고기도 안 먹겠대. 나도 배고프면 알아서 나와서 주워 먹겠지. 당신도 빨리 와서 고기나 한 점 먹어. 남편은 자기 딸이 방에서 굶고 있든 말든 자기 식구들 입에 고기 넣어주기 바빴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돌아선 채 예담이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예담이는 어두운 방 안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훌쩍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가닥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내렸죠. 보통의 여자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거실 불판을 뒤엎어버리고 쌍욕을 퍼부으며 난장판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곤히 잠든 예담이의 이불을 조용히 덮어주고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낄낄거리며 고기를 씹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그저 싸늘한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일 뿐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감정적으로 소리쳐봤자 저 뻔뻔한 인간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가방 안에는 남편의 인생을 완벽하게 뒤흔들 50억 보상금 소식과 등기 서류가 조용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그 비싼 기름값 아껴서 산 소고기 마음껏 달게 씹어 넘겨. 조만간 그 고기 맛이 내 인생에서 겪을 마지막 호사가 되게 해줄 테니까. 저는 그날 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남편의 목줄을 끊어버리기 위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칼을 갈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늘이 제 분노를 알아준 것인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고 끔찍하게 챙기던 시어머니가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화장실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남편의 입에서 그 잔인한 핑계를 똑같이 돌려주게 될 완벽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무대가 마침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간 지 꼬박 12시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반신마비와 장기 간병을 예고하며 자리를 뜬 직후였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훌쩍이던 형님이었죠. 옳게,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나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어. 형님, 일단 진정하세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고 하니까 일반 병실로 옮기시면. 아니,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재활치료에 간병인까지 달에 4,500이 우습게 깨진다잖아. 그건 남편이랑 저랑 그리고 형님이랑 다 같이 상의해서 분담을. 아유, 분담은 무슨. 나는 돈 10원도 못 보태. 옳게도 알다시피 우리 애들 이제 중학생이라 학원비 대기도 허리가 휘어. 형님은 제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손사래를 치며 뒤로 펄쩍 물러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 우리 집 거실에서 한우를 구워 먹으며 알터니가 빠졌다며 낄낄대던 그 얄미운 입술은 오직 자기 지갑을 지키기 위해 빠르게 달싹거리고 있었죠. 게다가 나 당장 애들 픽업 시간 다 돼서 빨리 가봐야 해. 올케가 일단 어머님 좀 맡아줘. 나간다. 형님은 회복실 쪽을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쫓기듯 가방을 챙겨 엘리베이터 쪽으로 쌩하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핏줄인 딸마저 매정하게 등을 돌린 그 순간 벽에 기대어 마른 세수만 하던 남편이 마침내 제 쪽으로 쓱 다가왔습니다. 여보, 누나 말 들었지? 누나네 형편 뻔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럼 어머님 병원비랑 간병비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거 아니야. 간병인 쓰면 달에 500이야. 우리 월급에 그 돈을 어떻게 매달 버려? 남편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소름 끼치도록 이기적인 그 가스라이팅을 말입니다. 당신 당장 내일 회사 출근하면 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휴직계 내. 아니, 휴직으론 어림도 없겠다. 어차피 당신 회사에서 큰 비전도 없잖아. 이참에 그냥 퇴사해. 퇴사? 당신 지금 나보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머님 병수발을 들라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남의 손에 맡기면 찜찜해서 안 돼. 며느리인 당신이 엄마 케어하는 게 제일 안심되지. 당신은 지난 8년 동안 장모님 모시면서 치매 병수발까지 들던 짬이 있잖아. 그 경험 살려서 우리 엄마도 좀 잘 모셔봐. 자신의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 계산뿐이었습니다. 8년을 무급파출부처럼 부려먹은 제 친정엄마의 노동력도 모자라 이제는 제 직장과 제 인생까지 자기 엄마의 똥기저귀를 치우는데 갈아 넣으라는 그 뻔뻔함. 우리 엄마가 어떻게 됐는데? 당신이 냄새난다고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요양원에 버리듯 쫓아냈잖아. 아, 지금 장모님 얘기가 왜 나와? 가족끼리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당신은 지금 과거 타령이나 하고 싶어? 가족? 누가 가족인데? 당신이 예담이 앞에서도 우리 엄마 불결하다고 소리쳤을 때 당신은 이미 내 가족 아니었어. 이 여자가 진짜.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잖아. 예담이도 할머니 아프신 거 알면 다 이해할 거라고. 자신의 책임을 며느리의 도리와 어린 딸의 이해심으로 포장하는 남편의 그 알량한 주둥이를 보며 저는 꽉 다물고 있던 입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 없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를 입가에 띠며 조용히 가방 지퍼를 열었죠. 그래, 며느리 도리. 그거 참 좋은 말이네.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이 기대어 있던 복도 의자 위로 미련 없이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 당신이 그토록 찾던 내 도리가 거기 들어있으니까.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봉투를 집어들어 안에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1초, 2초, 3초. 종이를 쥔 남편의 두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튀어나올 것 같은 눈으로 저를 경악하며 쳐다보았죠. 그 서류는 바로 제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였습니다. 이혼? 너 미쳤어? 지금 우리 엄마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된 마당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가족이 쓰러졌는데 이혼 서류를 던져?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구나.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꽥꽥 지르는 남편을 향해 저는 한 걸음 바짝 다가가며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수천 번, 수만 번을 마음속으로 연습했던 그 짜릿하고 잔인한 말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챕터에서 남편이 제 엄마에게 꽂았던 그 악마 같은 비수들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돌려주면서요. 어머님 간병? 내가 왜?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 엄마 똥오줌은 직장 때려치우고 네가 직접 치우면서 효도해. 거기도 노인 냄새 날 텐데 우리 예담이 정서에 안 좋아. 야,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노인 냄새라고 했어? 이 미친 여자가 진짜. 어쩌나 뇌출혈이라 이제 내 엄마도 너 못 알아볼 텐데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간병이 무슨 소용이야. 너 말 다 했어? 입 안 닥쳐. 가느라 차 막히고 기름값만 버릴 텐데 비싼 밥 먹고 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요양원이나 알아봐. 제 입에서 그 말들이 하나하나 튀어나올 때마다 남편의 잿빛 얼굴은 공포와 충격으로 일그러져 갔습니다. 남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불과 한 달 전 주말 거실 소파에 누워 훌쩍이는 딸과 제 가슴에 대고 시부리던 자신의 그 더러운 막말들을 말입니다. 남편은 턱을 덜덜 떨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마치 눈앞에 진짜 괴물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죠. 너 지금 예전에 내가 장모님한테 했던 말이라고 이러는 거야? 고작 그딴 복수하겠다고? 고작? 내 딸을 온몸으로 키워낸 내 엄마의 8년 희생을 짓밟은 게 고작이야? 그거랑 이거랑 같아. 우리 엄마는 지금 반신마비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우리 엄마도 제정신 아니야. 치매 걸려서 비밀번호 잊어버리고 길바닥에서 벌벌 떨었어. 그때 넌 뭐라고 했어? 집 태워 먹는다고 소리 지르고 당장 치우라고 했잖아. 그건 왜? 네가 내 엄마한테 했던 막말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돌려주니까 이제야 귀에 똑똑히 꽂히니? 내 심장이 어떻게 찢어졌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져?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리던 남편은 이내 무릎이 꺾이는지 의자 등받이를 다급하게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그 비참한 몰골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숨통을 끊어버리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가족끼리 구질구질하게 감정 잡지 말고 너도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해. 당신 장모님 버렸을 때 우리 부부 인연도 이미 끝난 거야. 나는 내 딸 예담이 데리고 이 더러운 지옥에서 나갈 테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땐 생각이 짧았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 혼자 이 병원비랑 간병을 어떻게 감당해. 남편이 허둥지둥 제 옷깃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벌레를 쳐다보듯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저를 부르며 절규하는 남편의 찌질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메아리 쳤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제 인생 최고의 카타르시스가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과 형님은 번갈아 가며 제게 협박 전화를 해대며 재산 분할로 저를 물어뜯으려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저들의 얄팍한 허세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치명적인 증거들과 50억이라는 거대한 철퇴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자비 없는 청산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남편의 가슴팍에 이혼 서류를 던지고 돌아선 지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남편과 형님은 저를 병원 근처의 한 카페로 다급하게 불러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남편은 찢어졌다가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인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죠. 남편의 눈밑은 며칠 새 퀭하게 패어 있었고 곁에 앉은 형님 역시 도끼가 바짝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이혼? 네가 정원한다면
나도 더 이상 안 잡아. 대신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우리 아파트 전세금, 그거 절반 정확히 떼서 내 계좌로 입금해. 우리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로 당장 목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돈 놓고 깔끔하게 갈라서 자고. 남편의 뻔뻔한 요구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만 흘렸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 대답도 하지 않자 옆에 있던 형님이 팔짱을 끼며 눈을 치켜뜨고 거들기 시작했죠. 옳게. 양심이 있으면 내 동생 월급으로 여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서 그 돈을 다 꿀꺽하려고 하면 안 되지. 올케네 친정엄마 우리 집에서 공짜로 밥 먹고 주무시면서 지낸 세월이 얼만데 그 밥값은 안 치러? 내 동생이 가장으로서 그동안 희생한 게 있으니까 전세금 반 떼어주는 건 당연한 도리야.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돈 깔끔하게 내놓고 예담이 데리고 당장 그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이 악마 같은 남매의 머릿속에는 오직 제 돈을 뜯어낼 궁리밖에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억울해서 눈물부터 쏟았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가방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주었습니다. 형님, 남편 월급으로 제가 편하게 먹고 살았다고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희생을 했다고요? 그럼 그 위대한 가장께서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죠. 제 말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서류를 집어들었고 형님도 고개를 들이밀며 종이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제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파두었던 마이너스 통장의 거래 내역서와 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너 이거 내 통장 내역을 어떻게 해? 당신 지난 8년 동안 내 엄마가 예담이 독박 육아하면서 파스값 한 푼 안 받을 때 당신 그 돈으로 뭐 했어? 생활비는 전부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놓고 당신 월급이랑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누굴 호강시켰냐고. 여기 내역서 보니까 아주 화려하네. 형님 생일이라고 명품 가방 긁어주고 어머님 모시고 매달 한우 오마카세 다니고 당신 골프채 바꾸고 술값으로 펑펑 긁어댄 빚이 무려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던 형님은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세금? 웃기지 마. 그 아파트 내 결혼 전 모은 돈이랑 내 대출로 구한 4명의 집이야. 당신이 빚내서 시댁 식구들 고기 사 먹일 때 나는 우리 엄마 낡은 몸빼바지 하나 못 사주면서 악착같이 모은 내 돈이라고. 어디서 감히 내 엄마 피눈물 묻은 돈을 탐내. 이혼 소송 가고 싶으면 가봐.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제대로 털어줄 테니까.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쏘아붙이자 남편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조금 쓴 거지. 그래도 당신이 예담이 엄마인데 이혼 사유가 내 쪽이라는 증거가 어딨어. 남편의 그 구차한 발악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즐겨찾기에 등록해둔 음성 녹음 파일의 재생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불과 한 달 전 거실에서 울려 퍼졌던 남편의 그 끔찍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죠. 가봐야 소용없다니까. 가느라 차 막히고 기름값 비싼데 고생을 왜 해. 어차피 치매라 우리 알아보지도 못하실 텐데 무슨 소용이야? 거기 노인 냄새나서 퀴퀴하고 불결해. 예담이 정서에도 안 좋으니까 갈 생각 마. 자신의 악마 같은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빠르게 휴대폰을 낚아채며 남편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요양원에 버리듯 쫓아내고 예담이 앞에서 쏟아낸 이 막말들, 내 휴대폰에 아주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 치매 걸린 장모한테 노인 냄새 난다고, 기름값 아깝다고 면회조차 거부한 패륜사위. 이 녹음 파일 들고 법정 가면 판사님이 참 당신한테 전세금 반 떼어주라고 판결하시겠다. 그치?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듯 테이블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던 형님 역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슬그머니 핸드백을 챙겨들었죠. 아이고, 나는 몰라. 너희 부부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우리 애들 밥 차려주러 가야 하니까. 형님은 동생이 빚더미에 앉든 말든 뒤도 안 돌아보고 꽁무니를 빼며 카페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져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을 향해 저는 자비 없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잘 들어. 당신이 시댁 식구들 호강시키느라 끌어다 쓴 저 마이너스 통장 빚 6천만 원 오롯이 당신이 갚아. 당장 내일부터 우리가 같이 쓰던 생활비 통장에 내 월급 이체는 한 푼도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오늘부로 예담이 데리고 그 집에서 나갈 테니까 당신은 거기서 반신마비된 내 엄마 모시고 평생 효도하며 살아. 어머님 간병비랑 병원비 낼 돈 없으면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그 알량한 기름값 아껴서 직접 똥오줌 치우면 되겠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나 진짜 이대로 가면 신용불량자의 엄마 병원비 때문에 파산이야. 제발 예담이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남편이 제 옷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지만 저는 벌레를 떼어내듯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 어떤 사과도 그 어떤 핑계도 더 이상 제 마음을 한치도 흔들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미 한 달 전 예담이 앞에서 노인 냄새를 운운하던 그날 완벽하게 죽어버렸으니까요. 저는 남겨진 커피값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테이블에 툭 던져두고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50억이라는 거대한 보상금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은 끝까지 입 밖에도 내지 않은 채 말입니다. 저 찌질하고 잔인한 인간에게 제 빛나는 인생의 비밀을 알려줄 가치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예담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집을 나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 휴대폰 화면에 발신자 표시를 숨긴 번호 하나가 끈질기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로 술에 잔뜩 취해 엉엉 우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야. 제발 전화 끊지 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이 생활비 끊고 나가버리니까 나 지금 엄마 병원비의 대출 이자 막느라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고 살아. 누나는 애들 핑계 대면서 전화도 안 받고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쳐. 내가 매일 퇴근하고 병원 가서 기저귀 갈고 병수발 드는데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과거에 제 엄마가 겪었던 그 끔찍한 독박 간병의 지옥을 남편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돌려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전화한 건데. 내 엄마 간병하느라 차 막히고 기름값 아까워 죽겠어? 당신 진짜 이러지 마. 우리 8년 넘게 가족이었잖아. 나 우리 예담이 너무 보고 싶어. 예담이도 아빠 엄청 찾지?
제발 예담이 아빠 자리만이라도 지키게 해줘. 내가 진짜 앞으로 당신이랑 장모님 발에 흙 안 묻히고 개처럼 벌어서 모실게.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이제는 제 딸 예담이까지 방패막이로 삼는 저 구역질 나는 이기심. 저는 남편의 헛소리를 차갑게 끊어내며 그의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시원하게 박아주었습니다. 예담이가 널 찾아? 착각하지 마. 예담이는 요양원 갈 기름값 아깝다며 지 외할머니 버린 아빠는 세상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장모님을 네가 모셔? 우리 엄마한테는 내 그 더러운 노인 냄새나는 손가락 하나도 못 대니까 꿈깨. 앞으로 한 번만 더 예담이 핑계로 이딴 전화 걸어오면 내 직장 게시판에 네가 장모한테 했던 패륜짓 다 까발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여보. 제발 여보. 나 진짜 죽. 저는 남편의 처절한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영구 차단 목록에 등록하며 제 인생에 묻어있던 가장 더러운 오물을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예담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저와 예담이 그리고 나의 불쌍한 엄마가 함께할 눈부시게 찬란한 내일만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 지옥 같았던 이혼의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공기 좋고 마당이 아주 넓은 3층짜리 상가주택 앞에 서 있었죠. 엄마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관리하게 된 보상금에 제가 정리한 제 몫의 재산을 보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1층에는 예쁜 카페가 있고 2층과 3층은 저희 세 모녀가 넓게 쓸 수 있는 이 건물을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요양원에 계시던 친정엄마를 우리의 새 집으로 완벽하게 모셔오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조심해서 내리세요. 따님이 어머님 모신다고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좋은 집을 사셨네요. 저희가 고용한 전문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며 엄마가 차에서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엄마는 눈앞에 펼쳐진 파란 잔디 마당과 번듯한 3층 건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온 기가 아니면 꿈을 꾸는 기가. 이래 크고 좋은 집에서 누가 산다고? 우리 딸내미가 이 집을 샀다고? 그때 마당 안쪽에서 흙장난을 하던 예담이가 쏜살같이 달려와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할머니 왔다. 할머니, 나 진짜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고, 내 똥강아지. 우리 예담이 그새 키가 이래 컸나? 할미도 우리 강아지 보고 싶어서 맨날 첫날 울었다, 아이가. 엄마는 관절염으로 굽은 손을 들어 예담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입고 계시던 얇은 카디건 주머니 속을 한참 동안 뒤적거리기 시작하셨죠. 우리 강아지 할미가 과자 사준다고 약속했지? 옛다, 이거 무라. 엄마의 손에서 나온 건 요양원 간식 시간에 배급받으셨을 알록달록한 눈깔 사탕 3개였습니다. 당신 입에 넣지도 않으시고 손녀딸 주겠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 숨겨두셨던 겁니다. 예담이는 그 사탕을 소중하게 받아 쥐고는 엄마의 주름진 볼에 뽀뽀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냄새 너무 좋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햇살 냄새나. 아이고 그래. 할미가 우리 예담이 맨날 안아주마. 그 눈물겨운 상봉을 지켜보던 저는 엄마의 따뜻한 손을 꽉 쥐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좁고 답답한 아파트 말고
여기 이 넓은 마당에서 예담이랑 흙 만지면서 살아. 내가 1층에서 카페 하면서 온종일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을 거니까 이제 아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 아이고, 그래. 이래 좋은 집에서 우리 셋이만 사나? 그런데 우리 장서방은 밥 묵었나? 어제도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던데 이래 넓은 마당 놔두고 고기라도 좀 구워 먹여야 안 되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와중에도 엄마는 그 몹쓸 사위의 밥투정을 기억하시고는 걱정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아들이며 아주 여유롭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거긴 이제 차 막히고 기름값 아깝다고 안 온대. 그러니까 그 사람 찾지 마. 그리고 여기는 공기가 맑아서 노인 냄새 같은 거 하나도 안 나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 마당에서 매일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신나게 살면 돼. 알았지? 아이고, 그러나 기름값이 비싸면 오지 말라 캐라. 내 새끼랑 우리 똥강아지만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 그날 오후 저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예담이와 엄마의 입에 최고급 한우를 끊임없이 구워 넣어드렸습니다. 과거 남편과 시누이가 저희를 버려두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씹어 삼키던 그 고기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으로 행복하고 고소한 사람 사는 냄새가 우리 집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가 사라져서일까요? 기적처럼 엄마의 치매 증세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셨고 밤에 길을 잃고 서성이시는 일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평화가 찾아온 지 몇 달이 더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층 카페 창가에 앉아 햇살을 즐기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예전 아파트에 살 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지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 자기야.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잖아. 자기 전 남편 말이야. 완전 동네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난리도 아니야. 전 남편이요? 그 사람이 왜요? 제가 덤덤하게 묻자 지인은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로 수다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글쎄, 전 남편 내 형님 있잖아. 그 시누이가 병원비 한 푼도 못 낸다고 나 몰라라 도망을 쳤대. 그래서 전 남편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자기 누나랑 병원비 문제로 고함을 지르며 싸웠다지 뭐야. 당신이 며느리도 다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발을 빼면 난 어떡하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대. 세상에 그 고상한 척하던 남매가 병원비 몇 푼에 바닥을 기면서 싸웠다니까. 지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전 남편과 형님의 몰골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 갚을 돈도 없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전 남편 결국 그 전세 아파트에서도 쫓겨났대. 지금은 저기 변두리 보증금 싼 반지하 방 하나 구해서 반신마비된 자기 엄마 모시고 산다더라. 매일 퇴근하면 똥 기저귀 빨면서 밤새 엄마랑 싸우는 소리가 온 동네에 다 울린대. 완전 반패인이 따로 없대니까. 자기 이혼하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떵떵거리더니 꼴 아주 제대로 좋지 뭐야. 전 남편의 완벽한 몰락과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들의 현실. 한때는 며느리의 돌이 운운하며 제 피를 말리려 했던 그 잔인한 식구들이 이제는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간병지옥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는 말이 그들만큼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전화기 너머의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도 조금의 동요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통쾌하다기보다는 그저 나와는 완벽하게 무관한 먼 나라의 뻔한 뉴스를 듣는 것처럼 감흥이 없었죠. 그래요? 다 본인들이 선택한 십자가니까 알아서 짊어지고 가겠죠. 각자 자기 부모 똥오줌 치우면서 지극정성으로 효도하겠다는데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네요. 어머, 자기는 어쩜 그렇게 쿨해? 나는 속이 다 시원해서 밥을 2그릇이나 먹었는데. 언니, 전 지금 밖에서 우리 예담이가 저 부르고 있어서 이만 끊어야겠어요. 나중에 또 통화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그 쓰레기 같은 이름들이 오르내릴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요. 창밖을 내다보니 넓고 푸른 마당에서 예담이와 엄마가 해바라기에 물을 주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지개 떴어. 여기 물 뿌리개에서 무지개 나와. 아이고, 참말로 곱네. 우리 예담이 얼굴 맨치로 알록달록하이 참 곱다. 따뜻한 햇살 아래 노인 냄새 대신 짙은 흙내음과 달콤한 꽃향기를 맡으며 서로를 껴안고 웃는 나의 가족. 창틀에 턱을 갠 채 그 눈부신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조용히 쓸어내렸습니다. 흔히들 핏줄로 묶여 있어야만 진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8년의 지옥 같은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배운 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은 내가 가장 아프고 약할 때 냄새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저를 위해 낯선 도심에서 8년의 청춘을 바쳤던 나의 엄마 그리고 그런 외할머니를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 딸 예담이. 저는 50억이라는 거대한 돈의 힘을 빌렸지만 결국 제 손으로 이 진짜 가족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내 딸의 든든한 우주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나의 불쌍한 엄마. 이제는 제가 그 은혜를 갚으며 남은 평생 동안 우리 엄마의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어드릴 겁니다. 이 눈부신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 세 모녀의 앞날에는 매일매일 웃음꽃만 피어날 테니까요. 세상에 당연한 희생이란 없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할 가족이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줄 때, 그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과 내 곁을 지켜준 소중한 사람을 먼저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처럼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긴 시간 동안 주인공의 아픔과 기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